CES 2026 현장에서 정말 엄청난 게 등장했죠. 전 세계의 시선이 새로운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처럼 걷고 심지어 스스로 배터리를 갈아 끼우면서 24시간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완전히 쏠렸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기술이 그냥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고요. 한국 제조업의 가장 뜨거운 감자, 바로 이 노동조합 문제에 어떤 실문을 던지고 있는지 보내주신 자료들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현대차가 이 로봇을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 투입하겠다.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발표하면서 이게 더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건 이 로봇의 등장이 왜 하필 지금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우리 울산 공장이 아니라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공장부터 시작되는지 그 배경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노사관계 실타래입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언론 기사부터 심층 분석 유튜브, 기업 보도 자료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이 자료들을 탈탈 털어서 아틀라스라는 이 기술적 충격이 현대차의 오랜 노사 갈등, 특히 귀족 노조라는 그 비판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 아틀라스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솔직히 공장 로봇이라고 하면 그냥 거대한 로봇팔이 정해진 동작만 반복하는 모습, 딱 그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아틀라스는 완전히 다른 존재 같던데 청취자분들이 가장 놀랄 만한 차이점이 뭔가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뇌가 있다는 겁니다. 뇌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피지컬 AI, 즉 물리적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구글 딥마인드와 엔비디아의 AI 기술이 탑재돼서 주변 상황을 프로그래밍된 대로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을 해요. 아, 이해하고 판단한다. 네, 예를 들어서 부품 상자가 살짝 삐뚤게 놓여 있거나 바닥에 공구가 떨어져 있으면 기존 로봇은 그냥 오류를 내고 멈추거든요. 아, 그렇죠. 라인이 멈추는 거죠. 네, 그럼 사람이 와서 다시 다 세팅해야 하고요. 하지만 아틀라스는 그걸 스스로 보고 상자가 삐뚤어졌네? 그럼 나는 팔 각도를 이렇게 틀어서 부품을 꺼내야겠다 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와,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던 장면 있잖아요. 로봇이 막 바닥에 떨어진 것도 알아서 집어주고 하는 그게 정말 현실이 된 거예요.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단순히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거의 생각하는 작업자에 가까운 거군요. 스펙을 좀 더 뜯어보면 더 놀랍던데요. 허리나 팔다리가 360도로 돌아가는 관절을 가졌다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동차 조립 라인은 공간이 굉장히 좁고 복잡하거든요. 사람은 뒤에 있는 부품을 집어서 앞에 조립하려면 몸 전체를 돌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틀라스는 그냥 그 자리에서 허리만 휙 180도 돌려서 부품을 짚고 다시 휙 돌려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동선 낭비가 전혀 없어요. 듣기만 해도 효율이 엄청나겠네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24시간 일한다는 점이었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자율 배터리 교체 시스템 덕분입니다. 배터리가 한 4시간 정도 가는데요. 다 달아갈 때쯤 스스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걸어가서 3분 만에 새 배터리로 갈아 끼우고 다시 업무에 복귀해요. 3분 만에요? 네.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한 24시간 연속 근무 체계가 완성되는 거죠. 세상에 50kg짜리 무거운 누프렉터 번쩍 들고 아주 섬세한 배선 정리까지 한다니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맞네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선언이 언젠가는이 아니라 2028년이라고 딱 콕 집어서 발표했다는 게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과시용 쇼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2028년 미국 조지아의 최첨단 공장 메타플랜트 투입이 확정됐고 초기에는 부품을 순서에 맞춰 공급하는 부품 시퀀싱 같은 작업부터 시작해서요. 2030년쯤에는 직접 조립까지 맡길 계획입니다. 연간 3만 대 생산 목표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어요. 3만 대라 구체적인 목표까지 나온 걸 보니 정말 본격적이네요. 근데 듣다 보니 가장 궁금한 게 이 엄청난 기술을 왜 우리 공장이 아니라 저 멀리 미국 조지아에 가장 먼저 투입하는 걸까요? 자료들을 보니 그 배경에 바로 그 유명한 귀족 노조 문제가 있더군요. 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보내주신 거의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바로 생산성 문제예요. 한 유튜브 자료의 분석은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투입되는 인력을 계산해 보니 현대차 울산 공장은 18명이 필요한데 미국 엘라바마 공장은 9.2명이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9.2명이요? 네, 9.2명입니다. 그럼 거의 2배의 인원이 같은 차 한 대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수치죠? 그 분석에 따르면 비효율적인 인력 구조와 경직된 생산 방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생산 라인을 변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아, 신차 나올 때요. 네. 새로운 차종을 생산하기 위해 라인을 바꿔야 할 때 미국 공장은 일주일이면 되는데 울산 공장은 무려 4개월이 걸린다고 분석하죠. 4개월 대 일주일요? 이건 단순히 속도 차이가 아니라 그냥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다른 자료를 봐도 독일 노동자가 차 2대 만들 시간에 한국 노동자는 한 대를 만든다는, 즉 생산성이 절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임금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어서 킹산직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잖아요. 맞아요. 한 유튜브 매체는 이 상황을 생산성은 OECD 최하위권, 임금은 최상위권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이게 바로 귀족 노조 비판의 핵심인 거죠. 단순히 고임금, 저효율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면 반복되는 갈등과 파업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액만 무려 8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8조.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그렇죠. 여기에 과거 논란이 됐던 고용세습 조항이나 2007년에 시무식을 물리력으로 막았던 사건, 또 노조 창립기념품 비리 의혹 같은 일들이 계속 터지면서 노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사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노조원들이 직접 기여한 바가 없는 미국 공장의 이익 중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이걸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지대 추구 행위라고 비판하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 그게요. 쉽게 말해서요. 생산성 향상 같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조라는 어떤 기득권의 힘을 이용해서 대가를 얻으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힘으로요? 네, 우리가 파업하면 너희도 손해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은 곳에서 난 이익도 나눠달라는 그런 논리라는 거죠. 많은 자료들이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와 소모적인 갈등이 현대차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조 입장에서는 이 로봇의 등장이 곧바로 생존의 위협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공포가 클 테니까요. 실제로 대응에 나서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그럼요. 당연히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기아 노조 같은 경우는 회사에 AI 위원회를 같이 만들자고 요구했고요.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신사업을 추진할 때 노조에 의무적으로 알려라, 이런 조항을 단체 협약에 넣으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든 이 기술 도입의 속도를 늦추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의 일자리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인 셈입니다. 한쪽에서는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 적이라는 공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하고 힘든 육체 노동을 줄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공존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선택은 이미 한 방향으로 기운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현대차가 14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미국에 쏟아부어 최첨단 공장을 짓는 것을 두고 단순한 생산기지 이전을 넘어서 엑소더스, 즉 대탈출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탈출이라는 단어가 의미심장하네요. 결국 노조 리스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조지아 메타플랜트는 노조가 없고 100% 자동화를 목표로 아주 유연한 생산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파업,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마다 벌어지는 지루한 협상, 경직된 생산 구조, 이런 국내 공장의 족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명확한 의도죠. 한 유튜브 분석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울산 노조와의 소모전에서 탈출하려는 전략이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건 돈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그런데 로봇 한 대가 2억 원이라는데 이걸 도입하는 게 정말 경제성이 있는 건가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자료들을 보니 계산은 이미 끝난 것 같더라고요. 아틀라스 한 대 가격을 약 2억 원으로 추정하는데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투자금 회수, 즉 ROI가 가능하다고 분석돼요. 잠시만요. 2년이요? 로봇 한 대가 2억 원인데 2년 만에 본전을 뽑는다는 계산이 정말 가능한가요? 사람 한 명의 인건비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비용을 직접 비교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한 증권사 분석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1년 내내 운영하는 데 드는 유지비가 약 1,4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1,400만 원이요? 그런데 현대차그룹 직원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얼마일까요? 얼마죠? 약 1억 3천만 원입니다. 1,400만 원대 1억 3천만 원. 와,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생산직 인력의 단 10%만 로봇으로 대체해도 연간 약 1조 7천억 원의 이익 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조 7천억.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네. 게다가 초기 구매 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을 위해 매달 사용료를 내는 구독형 로봇 서비스까지 도입할 계획이라니 이제 로봇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한 시사 측간지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 로봇 도입이 단순히 공장 문제를 넘어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로봇 회사,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가 이 아틀라스 때문에 지금 폭등하고 있거든요. 네. 향후에 이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 즉 IPO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선 회장이 그룹의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 즉 실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이 로봇 하나가 공장의 생산성을 바꾸는 문제를 넘어서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의 승계 작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게 그냥 나온 분석이 아니라 시사주간지 잔료에 근거한 내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치밀한 포석인데요. 네, 노조 리스크를 회피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심지어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발판까지 마련하는 그야말로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다목적 카드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보면 아틀라스 로봇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절대 아니네요. 고비용, 저효율,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이라는 오랜 노조 리스크에 직면한 현대차가 내놓은 기술을 통한 아주 영리한 우회 전략이자 생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전략 앞에서 노조는 일자리 상실이라는 거대한 공포에 직면했고 회사는 생산성 혁신과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이미 노조 리스크 해소라는 키워드에 환호하면서 AI 로봇을 앞세운 현대차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고요. 한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 변화가 노동을 대체하는가 아니면 노동을 재정의하는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20년 차 숙련공의 기술과 노하우를 단 몇 달 만에 데이터로 학습해버리는 AI 로봇 앞에서 과연 앞으로 인간 노동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할까요? 로봇을 내 일자리를 빼앗는 적으로 보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 로봇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역할로 스스로를 재정의할 것인가? 그 거대한 갈림길에서 울산 공장의 노동자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